네, 5반 친구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반은 제가 너무 수업 시간에 미친 짓을 많이 하고 수업을 안 나가서 지금 진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기간에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저번 시간에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과로 이제 신탁 통치 안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이 크게 이제 입장 차이가 났고, 그래서 대립이 심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계기로 이제 친일 반민족 세력이 반탁 운동에 가담해서 애국 세력으로 변신을 도모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선언문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신탁 통치 반대니까 우익 진영이죠. 얘가 얘기하는 거는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게 모스크바 회의에서 이게 완전히 도라미 타블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뭉쳐서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뭉치자. 아마도 이때 김구가 여기에 이제 적극 동참했던 이유는 이제 신탁 통치 반대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승만의 어떤 꾀임일 수도 있겠죠. 꼬임일 수도 있겠지. 임시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아마 김구랑 이승만이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신탁 관리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는 최후까지 싸우겠다 라고 이제 46년 1월 1일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에 반해 이제 좌익 쪽이죠. 얘네들이 발표한 거는 이제 1월 4일이야. 그러니까 3일 간격을 두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얘네들은 뭐냐면 지지죠. 신탁 통치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전체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1번 조항을 얘기를 하죠. 임시민주정부를 조직한다. 이것은 정당한 거라고 인정한다. 문제의 5년 기한 신탁 통치.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에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는 카이로의 결정을 더욱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적극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왜 안 넘어지지? 자,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네, 됐어요. 다시 또 캡처를 하고요. 캡처를 해야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제 결렬되죠. 왜 결렬되냐면, 미국 쪽은 이제 반탁운동 한 애들도 넣지 않은 거죠. 이쪽은 우익이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친미적인 성향의, 조선의 통일 임시정부를 구성하려면 얘네들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반대도 넣어야 된다는 거고, 소련은 반대하는 애들 빼고 지지하는 애들만 넣자. 지지하는 애들이 좌익, 이제 친공산주의, 친소 성향이 강하니까 소련은 이제 골치 아픈 애들 빼고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애들만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거를 핑계로 결렬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이 이제 정읍 발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적은 이제 공산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은 지금 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착착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당한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이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그런 강력한 정치 조직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업 발언을 두고 이제 말이 어떻게 나뉘냐면, 이승만 진짜 얘는 신채호가 얘기했던 대로 이완용보다 더한 놈이 맞구나. 마치 그 이광수랑 비슷한 놈이다. 이승만은. 이광수가 이제 현실론을 얘기하면서, 자치론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일본에게 협력하는 쪽으로 갔듯이, 얘는 지금 우리가 자꾸 원하는 게 통일정부 수립이고 즉각 독립인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를 자르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새끼는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좀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승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그것도 하버드 그 프린스턴대에서 그 학위를 땄는데, 얘만큼 국제 외교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승만이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패권 경쟁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기 직전인 이 시점에서 마지막 기회였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걸 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미리 판단한 거다.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되게 뼈 때려 있는 팩트 폭격을 한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개인적으로 팩트 폭격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염원 희망은 이제 그 냉전 체제에 우리나라가 희생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이용하기보다는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너무 조금 제가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업 발언을 발표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이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자치론이 주장되니까 신간회와 같은 좌우 합작 단체가 만들어져서 즉각 독립을 요구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은 이제 그 해방 시기에 건준을 만들어서 이제 치안을 유지했었던, 하지만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미군정에게 위협 세력으로 찍혀서 제외되었던 그 여운형, 좌익 성향의 여운형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중도 좌익이에요. 중도 좌익이라는 거는 이제 꼴통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얘가 얘기했던 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과 그 이익을 옹호한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프롤레타리아들의 이익을 다 더해도 조선민족의 이익만 못하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인 거죠.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를 택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을 중도 좌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규식, 이 사람은 중도 우익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제 민족이 중요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조직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를 합치기 위한 그런 원칙을 발표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 그게 이제 토지개혁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이 문제였는데, 토지개혁의 경우에는 좌익은 뭐라 그랬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당한 어떤 자본을 국가가 다 몰수해서 그 땅이 없이 소작료만 내고 있던 그 소작농들이 농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좌익의 생각, 공산주의의 생각이었고요.
공산주의는 이제 개인의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이제 침해하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 우익 쪽은 그게 아니에요. 지주들이 왜 땅을 뺏겨야 되냐. 이게 국가가 필요하면 너희가 지주한테 살아. 그 다음 농민들은 지네들은 왜 공짜로 땅을 받아야 되냐. 지네도 돈 주고 땅을 사라. 그래서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서로 대립이 있었는데, 이제 절충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지주들한테 땅은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냐? 국가가 산다. 농민은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사되 나중에 천천히 할부식으로 지주한테 갚는다. 뭐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방안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대신에 농민들한테는 공짜로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합의한 절충안을 냈고요. 그다음 반민족 행위자 처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도 좌익 공산주의 쪽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이 해충과 같은 애들 빨리 박멸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이제 우익 쪽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 이제 마녀 사냥식이 되기 쉽고 억울하게 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국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처벌하자. 안 하자는 게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천천히 하자. 이게 이제 우익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한다. 하지만 좀 천천히 신중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안을 도출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미군정의 지원을 얻어서 이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갈등이 있는 게 우익 쪽, 한국민주당. 이거 이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얘네들은 이제 성향이 친일 지주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개혁하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하면 자기들은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반대. 좌익 쪽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반대. 그래서 이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47년이 되면서 이제 상황이 또 완전 바뀝니다. 46년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47년 3월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이제 공산주의랑은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이다. 때문에 소련도 우리의 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표명하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이제 표명을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대립구도로 가면서 이게 날아가요.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운형이 이제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끝이 나고,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어떤 현실성도 이제 가능성도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아까 여기 미소공동위원회 이제 결렬됐다 그랬죠? 근데 한 번 더 해요. 2차 미소공의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차피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국이 이거를 넘기죠. 누구한테 넘기냐면 유엔한테 넘깁니다. 이거 미국과 소련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유엔 너희가 해줘, 이렇게 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유엔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안을 내요. 이제 상식적인 아니지.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총선거라는 건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조선의 3천만 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300명을 뽑자. 그래서 그 300명이 이제 조선 사람을 대표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통일을 하더라도 사실 이거 말고 좋은 안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에 이제 인구 비례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조선에 3천만이 있으면 북한 38도선 이북 지역에 아무래도 산악 지역이니까 사람이 적어. 1,000만 명이 살았고요. 38도선 이남 지역에 2천만 명이 살았어.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아야겠어? 남한이 많으니까 200명, 북한이 적으니까 100명 뽑는 게 맞죠. 근데 북한과 소련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 왜 우리가 100명이야? 그럼 우리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너희 38도선 이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 38도선 이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헌법을 만들면 우리가 그거를 견제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가 없잖아.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이러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이제 소련이 거부해서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원래 둘 다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싫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 남한에서만 한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 이제 남한 지역에서만 이제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으로만 이제 선거를 치르고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북한은 우리는 통일 정부가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분단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분단을 시키겠다는 거죠. 분단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 뭐 김구를 비롯해 김규식, 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죠. 하지만 이승만 한국민주당은 적극 환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금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포장을 하더라도 이승만은 뭐 판세가 이미 나왔으니 거기에 나는 평생에서 내 이익을 얻겠다, 내 권력을 얻겠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고, 한국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북한 애들이랑 더 이상 실랑이 할 것도 없고 이제 자신의 권력을 그 다음에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통일이 너희들한테 좋을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분단이 좋아. 뭐 이런 이제 집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여운형이 일찍이 45년 8월 16일에 이제 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민족적 죄악을 범하였고 그무에도 해방 조선을 건설하는 도중에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반동 세력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얘네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결정된 상황에서 마지막 몸부림 안 되는 거 알지만 이거는 부딪힌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알지만 부딪힌 거라고. 그게 이제 남북 협상입니다. 단독선거가 결정되니까 이제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시만요.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 그 내용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세계는 다시 두 개로 갈리어졌다. 이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은 시작되고 있다. 보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그 남편과 그 아들을 또다시 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운명이 찾아오고 있지 아니한가. 김구는 확실히 상견지명이 있어요. 6.25를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그런 대리전을 미리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주둔 연장을 자기네의 생명 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하고 몰지각한 무리들은 국가 민족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이 없이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미군 중에 비호하에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종용하여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태연스럽게 현실을 투철히 인식하고 장래를 똑똑히 살피는 선각자로서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곽제는 매국매족하였던 일진의 식의 성곽자일 것이다.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나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을 죽음의 구덩이에 넣는 극악응흉의 위험한 일이다. 단독 정부를 중앙정부라고 명명하여 자기 위안을 받으려는 것이다. 나 김구의 단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 독립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요구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죠.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 이북에 가고 싶다. 그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서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읍구함이 울면서 이제 고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김구는 이 글을 쓰면서 울었을지도 모르죠. 아마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줄 알지만 남북 협상을 추진하죠. 김규식과 함께. 그래서 북한에 이제 김두공한테 편지를 썼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오라 그래서 얘가 가서 이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 협상 혹은 남북 연석회의 혹은 이제 4김 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마다 김씨니까. 그래서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그래서 내전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빨리 소련과 미군 내보내고 우리끼리 이제 평화적으로 이거 해결하자. 단독 정부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죠. 김일성, 박헌영이 이거 이제 발표하고 한 1년도 안 돼서 소련한테 가서 스탈린한테 남한 공격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거든. 내전 하지 말자 그래놓고 쟤네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도 이미 이제 서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김구는 적어도 진정성이 있었지만 김일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쟁 일어나기 1년 전인 49년 6월 26일에 김구의 암살로 이제 중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이제 안 되고 분단으로 굳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일을 원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하지 말라고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제주도야. 제주도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통일정부 수립해라. 단독정부 수립하지 마라. 50총선거 단독선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당시 미군과 경찰의 갈등이 심했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제주도 자익 세력과 일부 주민이 이제 봉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구호가 이거였대요. 탄압이면 항쟁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총으로 쏘고 때리면 우리는 항쟁하겠다. 이게 3.1 운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정당한 독립 요구를 이제 총칼로 짓밟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크게 일어났던 거랑 같은 겁니다. 적어도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모이진 않았는데, 이때 이제 우리 미군정과 정부는 얘네들을 이제 빨갱이로 모죠. 지나가면서 양민 학살이 이루어진다. 제주도민이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 4만 명이 이 과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나 가해자이고 누구나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민족 상장, 서로 이제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이미 제주도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국가적인 어떤 폭력 사태, 제노사이드 이런 게 이미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거죠. 이때 여기서 막았으면 6.25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은 이러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군대를 여수에 있는 군대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여수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안 가겠다는 거야. 너 안 가겠다. 우리는 이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탄압하거나 진압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을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미국의 군대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을 확증하기 위한 그러한 군대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라는 그런 명령에는 우리가 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항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통일정부를 수립하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엎고 새로 만들라는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제 역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요거는 만평인데 얘가 이제 여운형이에요. 얘가 이제 김규식이고 이제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극우 세력, 이를테면 뭐 이승만 같은 인물이겠죠. 이거는 극좌 세력, 뭐 김일성이나 혹은 이제 박헌영 같은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천만 동포에게 억구함,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자, 아까 유엔에서 남북한 동시 총선거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북한에서 오지마 그러니까 그럼 남한에서만 할게, 그래서 선거를 하기로 해요. 그게 48년 이제 2월인데 결국 언제 하기로 했냐면 5월 10일 날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이제 제주 4.3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이제 총선거는 진행됩니다. 이 총선거에는 김구를 비롯한 남북 협상파는 이제 동참하지 않죠. 김구가 그랬잖아. 나는 일신의 구천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겠다. 김구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이제 이 선거에 안 나간 거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은 거야. 나갔으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김구도 이때 나갔으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안 나갔죠. 그 다음에 남한의 자익세력도 안 나갔어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분단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출마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선거 자체는 되게 민주적인 총선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를 해본 적이 없죠. 자유, 보통, 비밀, 직접. 네. 민주주의 4대 원칙이 다 지켜지는 선거였고, 이걸 이제 유엔에서 제대로 치러진지 확인했죠.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남한 지역에 원래 200명 선출하려고 그랬는데 198명 선출했어. 2명은 제주도에서 이제 투표율이 미달돼서 이제 선출하지 못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얘기했잖아. 50 총선거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투표를 안 해버린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헌법을 만듭니다. 10월 17일 날. 그래서 재헌절이 있는 거고, 이 국회를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해서 재헌국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얘네들은 이제 참여하지 않았죠. 이 헌법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구성되고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198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통해서 이승만을 뽑은 거예요. 부통령에는 이제 이시영이라고 어디냐? 신흥무관학교 그 삼원보 이쪽에 이제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투자한 사람이 이회영 가문인데, 이회영 가문이 6형제예요. 근데 6형제 중에 위로 5명은 다 죽어요. 뭐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회영은 이제 윤봉기를 이거 보고 나도 저거 하나 해야겠다 싶어서 관동군 사령관 죽이려고 갔다가 체포돼서 감옥에서 고문당해서 죽고, 남은 게 마지막 형제 이시영 한 명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통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이제 살아서, 그러니까 그 이회영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시영이고, 이시영이 이제 그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으로 이제 이 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죠. 3년 전 8월 15일은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한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고, 그 3년 후 8월 15일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일제시대 때부터 원하던 우리나라가 생겼는데, 생기긴 생겼는데 3천만 중에 2천만이 선거를 했던 그런 대표성이 약간 부족한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통일을 주장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히지 못했던 한계를 가진 정부였다. 우리가 원하던 어떤 완전체의 그런
뭐 할 만한 그런 정부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계속 우리는 보완하고 완성해 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이때랑은 다르게 그런 한계를 상당히 많이 보완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다만 이 초기에는 약간 조금 아쉬웠다,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미뤄져 왔던 국민들이 원하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이죠. 이게 우리가 원래는 광복 후에 바로 해야 되는데 못했죠. 왜냐하면 미군정이 자기들이 이제 갑자기 들어오게 되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서 친일 관료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못했어요. 북한은 다 했는데 우리는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법을 마련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 다음에 이 법에 근거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한 위원회를 만듭니다.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해요. 줄여서 이제 반민특위라고 얘기하는데, 뭐 반민특위라고만 해도 이제 충분히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 싶으면 이렇게 줄여서 외워요. 하지만 이제 실패하죠. 실패는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소극적이었고, 소극적이면 하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방해까지 하죠. 이제 명분은 이제 반공이야. 우리가 북한이랑 싸워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친일파 청산한다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 역량을 보존해야 된다 라는 게 명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이제 권력자들, 대가리들이 이 성향인데,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정부 스스로를 이제 칼로 째라는 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방해하는 거죠. 결국 이제 친일 경찰이 그 당시에 친일파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높은 간부급을 이제 잡아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반민특위 국회를 공격해서 다시 이제 빼들어 가요. 그러면서 이제 반민특위 위원장 폭행해서 막 박살내고 때리고, 완전히 이제 사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이제 악이 이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이제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이제 잡아가두죠.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이승만 정부에서 많이 써먹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승만의 정권 연장에 방해하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공산당이랑 엮어서 이제 다 보내버리거든요. 반공으로 이제 빨갱이 붙여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는지 슬프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더 무섭다. 다음,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우익종은 계속 유상으로 해야 된다.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팔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유상으로 하게 되죠. 원래는 이게 농지개혁이 아니라 토지개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 개혁의 대상을 이제 농지로만 한정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이 아닌 그런 산업용지나 이제 임야, 산 이런 거는 이제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이제 유지하죠. 농지개혁법이 이루어졌고, 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지주들이 땅을 다 팔고, 그거를 이제 농민들이 다 가지게 되면서 지주 소유권은 사라지고 농민의 토지 소유도 이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작한 게 49년이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동안 못 하다가 마무리된 게 거의 1950년 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원하던 화끈한 시원한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찝찝합니다. 네. 한계는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반민족 행위자 토지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그렇고 조선 독립동맹에서도 그렇고 이제 44년에 발표한 그런 강령에 보면 해방 이후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근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이걸 못했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 찾아서 그래.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 찾아서 그래. 일본이 그랬다잖아. 우리 일본은 패망했다. 하지만 너희 조선이 이긴 건 아니다. 너희 조선이 이긴 거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이 지배하던 곳에
결과적으로 미국이더라고. 우리는 그 미국에 저항하지 못한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소련이 뭐 간접 통치한다고 그랬지만 소련에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남한이 이제 대한민국 수립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도 정권이 수립됐는데, 북한은 이미 46년부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조직돼서 친일파 청산이나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시행했고, 그 당시 북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와중에 이제 공식적인 그런 정부 수립은 우리보다 좀 늦게 하죠. 그거는 이제 분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북한을 보면 여러분 김일성만 알고 있죠. 남한도 이제 이승만이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남한의 지도자가 되었고, 남한의 경쟁력도 다 제거하잖아. 북한도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김일성이 결국 대빵이 되고 나머지 다 제거하는데, 근데 우리도 이승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김구도 있었고, 여운형도 있었고, 김규식도 있었고, 이랬잖아. 근데 걔네들 다 이제 제거되잖아요. 김원봉도 뭐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야. 북한도 초반에는 이제 연합정권이에요. 김일성은, 얘는 이제 어떤 애냐면, 김일성은 이제 만주의 동부 항일연구원 소속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빨치산 혹은 항일유격대라고 얘기하는데,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못 견디고 소련으로 갔던 애들이 유축이 되는 애들이고, 그게 대빵이 이제 김일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김두봉 기억납니까, 여러분? 조선 독립동맹이라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대가 이제 그 공산당이랑 같이 이제 일본이랑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이제 화북지대인 예난으로 가잖아. 그래서 거기서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고, 거기서 이제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지고, 김두봉을 이제 대표 인물로 했다 그랬잖아. 걔가 이제 얘예요. 얘네들은 이제 중국에서 같이 싸웠던 연안파라고 하는 애들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김두봉, 김무정 같은 사람이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리랑이라는 책인데, 그 아리랑의 이제 주인공이 김사한이라는 사람인데, 그 김사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이 연안파, 예난파가 됐었겠죠.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제 싸워서 그 중국을 공산혁명 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그 혁명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서 공산주의 동지들이 우리 조선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얘네들은 이제 중국 혁명에 목숨을 바친 거죠. 예, 그 얘네들이 이제 김두봉이고요. 이 김두봉은 얘는 부산 사람입니다. 예. 근데 북한에 이제 2인자가 됐었고요. 그다음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이게 조선공산당 세력이에요. 조선공산당 여러분 기억납니까? 60만세 운동 때 원래 조선공산당과 천도교가 이제 주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다 잡혀가 버려서 학생들로만 이제 60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이랬잖아. 그 조선공산당 계열이고, 얘네들이 이제 공산당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이 이름은 남로당이라고 바뀝니다. 남쪽에 있는 조선노동당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대빵은 박헌영이었다고. 근데 얘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북한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일성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둘이 이제 북한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다툼이 있었죠. 나이가 이제 박헌영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소련이 이제 김일성을 지원하니 이제 김일성이 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허가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나 허가이는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얘네 소련파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연해주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았거든요. 연해주 인구의 한 70%, 50%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쪽이 이제 미개척지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련에서 많이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이제 이동희도 한인 사회당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스탈린 때 이제 이 새끼 무식한 놈인데, 일본이랑 전쟁이 일어날 뻔해요. 37년인가 노무난 사건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인이랑 조선인이 구분 안 된다 그래서 연해주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가 그때 한
최소 100만 이상, 30만 명 정도 되나? 하여튼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들을 열차에 태워서 우즈베키스탄 쪽에 이제 소위 말해 버려버립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게 돼요. 그쪽 출신의 사람으로 이제 소련이 이제 정책적으로 육성해서 이제 북한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소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완전 소련, 완전 공산주의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 4명이 있었는데 차례로 김일성이 숙청하죠. 어떻게 숙청하냐면 박헌영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얘가 미국의 스파이다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김두봉 말고도 이제 이쪽에 되게 좀 군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김무정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모택동 밑에서 포병사령관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조선의용군을 이제 이끌고 8,000명인가 이끌고 압록강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던 사람이야. 얘가 만약에 그 병력 들고 들어왔으면 얘가 이제 짱 먹는 거죠. 김일성을 제치고. 소련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못 들어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다시 중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군이 이제 북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6.25 전쟁 하려고. 그때 이제 사령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결국 북한 인민군의 사령관으로 이제 활약했던 사람인데, 얘는 이제 평양 방어, 북한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밀리면서 평양 방어를 못하게 되죠. 그때 평양 사령관으로 김일성이 임명시켜 놓고 평양 방어를 못했다 그래서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두봉, 허가이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 제거가 되게 되는데, 56년에 무슨 6월 종파 사건인가? 5월 종파 사건인가? 하여튼 김일성에게 반대하는 반김일성 연합이 형성이 돼요. 마치 남한에서 반 이승만 연합이 민주당을 만든 것처럼 북한에서도 반 김일성 연합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김일성을 유일 지도자에서 끌어내리고 집단 지도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하거든요. 실패하면서 이제 다 제거되는 거지. 그때 추가로 누구도 제거되냐면 이제 김원봉도 이제 반 김일성 진영 쿠데타라고 해야겠죠. 거기 가담했다가 제거된 걸로 이제 판단을 하죠. 이게 확실히 몰라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수고했습니다.